엄청나죠. 사실 이거는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그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한다면 어떤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한국은행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할걸요. 미국이 정말 하면. 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백군종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이거는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그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한다면 어떤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한다 그러면은 굳이 따라하지 않을 나라들도 많겠지만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모아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의 현지 통화 가치가 다 달러화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달러화 가치에.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 환율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금처럼 석유처럼 모아나간다면 이게 이제 달러와 가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달러 가치가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요 선진국들도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안 모을 수가 없습니다. 금도 그렇게 모았던 거고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모으기 쉬우니까 더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으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한국은행도 그럼 비트코인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할걸요. 미국이 정말 하면. 그 파월 의장이 페더럴 리저브 액트 때문에 그 법상으로 비트코인 보유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법만 바꾸면 보유할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법이 문제다. 우리는 의견이 없다. 사실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에서 진짜 페더럴 리저브 액트 법을 바꿔서 연준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자산 리스트가 있어요. 그 법안 안에 금괴, 금 파생 상품, 기타 등등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만 넣어주면 그러면은 그 연준이 이제 진짜 그 뉴욕 연방준비제도 은행 지하에 금괴 8,000돈 보관하고 있다 하잖아요.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니티아 러미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은 매년 20만 개씩 산다. 그래서 100만 개까지 늘리고 그걸 20년 동안 안 판다. 이런 법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떤 곳인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면 내리고 올리면 올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비트코인을 안 사고는 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가정일 뿐이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20만 개 플러스 알파 120만 개라고 할까요? 그러면 120만 개를 다 판다. 그러면은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만한 엄청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금을 8,000톤이나 보유하면서 한 번도 안 판 적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높은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금 자체가 굉장히 하드머니, 스트롱한 머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굳이 팔 필요가 없기 때문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어쨌든 필요해서 사놓고 그렇게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20년 뒤에 온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아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꼭 비트코인을 팔던 안 팔던 그때는 모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 자산의 비트코인을 편입해서 법안을 신시아 러미스 의원의 법안을 가장 라이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버전이 바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그거부터 연준의 자산 목록 안에 넣고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몰수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원히 국고로 귀속시키고 그거를 연준의 보유 자산으로 등재를 해서 아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거부터 사실 되게 라이트한 버전의 국가적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시아 러미스의 그 비트코인 액트 2024라고 하는데 나온 것처럼 이제 매년 20만 개씩 사는 게 실행이 되면은 더 비트코인의 위상이 상승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채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취소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6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막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비트코인 채굴이 다시 70% 이상 친환경 전기로 채굴되면은 내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다시 받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비트코인 채굴 보고서에 보면은 이미 70% 이상 친환경 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빨리 약속 지켜 이러면서. 근데 아직까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일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든 비트코인을 어떤 형식으로든 결제 수단이든 아니면은 다른 용도든 도입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암호화폐에 관심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요. 도지코인 자체로 뭔가 엄청 위대한 걸 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그 이념, 컬트라고 하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큰 커뮤니티가 이래야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트코인도 그런 컬트가 있어요. 종교적인 색채, 그냥 믿음. 도지코인도 약간 믿음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증권도 아니고 비트코인 같은 어떤 원자재도 아닌데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귀여워. 여기서 시작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그 사이퍼 펑크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테마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냥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거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마케팅 수단에, 암호화폐의 어떤 좋은 마케팅 수단에 그 언더에는 빙산의 일각이 도지코인이라면 그 물 밑에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홍보해주고 막 좋다고 실링하면 실링할수록 사실상 비트코인, 물 밑에 있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입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케팅 채널의 역할을 도지코인이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마케터는 바로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 정보 효율성 장으로서 성공을 하든,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하든 어떻게든 아무튼 굉장히 난 놈이라는 건 증명을 했잖아요. 심지어 야, 정치공학적인 계산도 잘하네. 공화당의 100% 몰빵 그랬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네. 그래서 대박이네. 이제 이 사람은 증명할 거 다 증명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도지코인을 가지고든 아니면 기타 다른 뭐 밈코인을 활용하든 아니면 진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실링을 하던 비트코인에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 자체는 굉장히 사실 스마트한 전략이 맞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생각해 보세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자율을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저리인 일본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고리를 받는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금리 차이를 수익을 내는 거죠. 거기다 가격 상승분까지 주식에 투자 잘했다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원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환율 트레이드죠. 계속해서 환 가치가 낮게 평가받는 원을 빌려서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빌려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제 원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캐리 트레이드는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 맞아요. 근데 달러를 활용하는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뭘로 캐리 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드머니, 경화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미국도 4%긴 하지만 저금리잖아요. 아직도. 이걸 고금리라고 부르기에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80년대, 70년대 때 그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굉장히 아직도 저금리거든요. 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무한히 풀리는 달러잖아요. 또 게다가 이거를 자금 조달을 해서 더 훨씬 연평균 60%의 수익률이 나는 뭔가에다 투자를 하는 건 아주 스마트한 전략은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성공을 해왔고,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회사채를 조달할 때마다,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때마다 한 번쯤은 실패를 했었어야죠. 근데 계속해서 오버서스크립션, 초과 신청을 받았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아무튼 더 많은 그 시장의 열기가, 아무튼 이 상품에 대한 시장의 열기가 엄청나고,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의 메타플래닛, 미국에는 샘러 사이언티픽,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막 똑같은 전략을 취하면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비트코인 사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도지의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분이 만든 펀드가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에만 투자를 하는 전략도 이번에 펀드를 새로 발행을 했어요. 1000개 그거는 다른 데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벡 라마스와미가 만든 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그 전환사채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채니까, 채권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아요. 원리금을 그리고 만기에 돌려받죠. 근데 이자율은 0%대라서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 주식 전환 옵션이 달린 상품이라서 만기, 한 5년 뒤에 만기에 큰 주가 부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주식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되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주가가 안 올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회사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안 올랐으면 그냥 원리금 상환 받으면 돼요. 이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으로 그렇게 크게 재미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식으로 받아놨다가 나중에 가격 오르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선택할 옵션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라서 인기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또 있다. 즉 콜옵션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의 높은 변동성은 그냥 비행기 엔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행기가 더 높고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엔진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엔진 성능을 결정하는 게 바로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실제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찾아다녀요. 어떤 주식이든 가격이 올라가면 변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매력을 못 느껴요, 전문 투자자들은. 근데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어떤 주식이 가격도 엄청 올라가는데 변동성도 엄청 높게 유지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게 전문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투자자들인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 그 니즈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전문 투자자들은 변동성만 높으면 돼요. 그러면 차익거래로 막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얼마나 주식을 찍어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시장은 그래, 마음대로 찍어서 비트코인만 사, 그러면 변동성만 높게 유지되면 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너네 거 주식을 투자해 줄게 라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면 물론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제 만기가 온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회사채들의 만기가 5년 단위가 거의 많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사이클에 아주 잘 걸쳐 있긴 해요. 뭐 이제 앞으로 배어장이 될 수도 있는, 하락장이 될 수도 있는 26년에 2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 별로 없고, 또 다음 상승장이 찾아오는 4년 뒤 뭐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도 자신감을 가지고 야, 주식수 늘려, 더 찍어,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부채는 다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부채는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 회사도 뭐 계속해서 저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제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